저는 살려달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72세 엄마는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15년 혼자서 꿋꿋하게 잘 살아오셨던 엄마였는데 그날 새벽 제 휴대폰으로 온 도어벨 알림 영상 속에서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화면 속 엄마의 모습은 제가 아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시고 등을 곧게 세우고 다니시던 엄마가 그날 밤에는 잠옷 차림으로 바닥에 엎드려 계셨거든요. 제발 그만해줘.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 뵙곤 했지만 최근 몇 달은 회사 감사 업무 때문에 바빠서 전화로만 안부를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2달 전 미안한 마음에 엄마 댁에 도어벨 카메라를 설치해드렸던 거였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12만 원 주고 산 제품이었는데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 안전하게 혼자 지내시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때는 정말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혹시나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도어벨이 제게 이런 끔찍한 영상을 보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은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야간 모드라 흑백으로 나왔고 앵글도 현관문 바로 앞 1m 반 범위만 비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누군가가 엄마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범인의 얼굴은 검은색 마스크와 야구 모자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전혀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책으로 보아 남성인 것 같았고 키는 대략 170cm 정도, 나이는 젊어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굼뜨지 않고 빨랐거든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평소라면 누군가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호통부터 치셨을 텐데 그날 밤 영상 속 엄마는 너무나 힘없어 보였어요. 뒤로 넘어지면서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곧바로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전원이 꺼져 있다는 자동 음성만 들렸어요. 평소에 엄마는 밤에도 항상 핸드폰을 켜두시는 분이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집 전화로도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112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혼자 사시는데 지금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침착하시고 정확한 주소 말씀해 주세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123-45번지예요. 도어벨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누군가 강제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밀쳤어요. 지금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서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첫 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KTX 첫 차는 새벽 5시 40분이었어요. 그때까지 1시간 반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온갖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크게 다치신 건 아닐까? 혹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차 안에서도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평소보다 몇 배는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시간은 멈춰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10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엄마 집으로 향하는 동안 드디어 핸드폰에 연락이 왔습니다. 해운대서 파출소에서였어요. 신고해 주신 분이시죠? 어머님께서 현재 부산 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으시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부상을 입으신 상태라서 정밀 검사를 받고 계세요.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어요. 적어도 목숨은 괜찮다는 뜻이니까요. 범인은 잡혔나요? 그건 병원에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응급실 3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 왼쪽 전체에 보라색 멍이 들어있고 왼팔은 하얀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죠. 평소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엄마는 눈물부터 터뜨리셨습니다. 이수가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72년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무서웠다고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니 제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왼팔이 부러졌대. 그리고 갈비뼈도 금이 갔다고 하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팔뼈 골절이 있고 7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셨어요. 얼굴 쪽 상처는 심하지만 뇌 손상이나 내부 출혈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병실로 온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새벽 3시 45분경 신고가 접수되어 순찰차가 출동했는데 이미 범인은 도주한 후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거실이 심하게 어수선했고 어머님께서 현관 근처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그럼 범인이 뭘 가져간 건가요? 현금 20만 원 정도와 어머님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귀중품들은 손대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요즘 강도들이 현금 20만 원 때문에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를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텔레비전이나 노트북 같은 비싼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어머니, 범인이 뭘 찾는 것 같았어요? 뭔가 특별히 뒤지는 곳이 있었나요? 엄마는 힘겹게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잘 모르겠어.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밀치더니 서랍장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서. 서랍장에는 뭐가 있었죠? 통장이랑 도장,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현금 조금.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강도라면 눈에 보이는 현금만 가져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서랍장을 뒤졌을까요? 다음 날 엄마가 안정을 찾으신 후에 저는 경찰관과 함께 엄마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현관문에는 감식팀이 붙인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집 안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거실 소파는 뒤집어져 있었고 서랍장 서랍들은 모두 뽑혀 나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정말 귀중한 물건들은 손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금반지도 그대로 있고 목걸이도 그대로네요. 경찰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요즘 강도들 치고는 참 이상하네요. 저는 서랍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엄마가 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시던 곳이었거든요. 통장은 그대로 있었고 도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때 바닥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일부였어요. 이상하네요. 왜 등기부등본을 찢어놨을까요? 경찰관과 함께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엄마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하지만 일부가 없어져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어벨 영상을 다시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새벽 3시 17분부터 3시 44분까지 약 27분간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영상을 천천히 넘겨가며 보니 처음에 놓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범인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문을 따거나 부수지 않고 마치 열쇠가 있는 것처럼 쉽게 열었거든요. 이상하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범인이 들어오기 약 15분 전인 새벽 22분에 다른 사람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영상을 확대해서 보니 그 사람은 키가 작고 왜소했어요. 체형으로 봐서는 여성인 것 같았는데 얼굴은 역시 확인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먼저 다녀간 거야? 이상했어요. 새벽 2시에 엄마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더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나올 때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봉지나 가방 같은 것을요. 설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두 명이 한 팀인 건 아닐까요? 먼저 온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나중에 온 사람이 실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엄마와 함께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새로 발견한 영상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그날 저녁에 누군가 찾아오신 적 있으세요? 경찰관이 새벽 2시 2분 영상을 보여주며 물어보자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박 할머니가 그날 저녁에 잠깐 들르셨어요. 박 할머니요? 네,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워낙 친하게 지내는 분이라서.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몇 시쯤 오셨어요? 저녁 9시쯤? 감기약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가신 시간은 언제예요? 10시 반쯤? 아니면 11시쯤이었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에 잠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새벽에도 자주 깨는데 그날 밤은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의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감기약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도 평소와 다르게 깊이 잠들었다는 것도 모든 것이 우연치 않았어요. 그 박 할머니라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70대 후반이신 분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분이고 워낙 친절하시고 저랑 자주 왕래하는 사이거든요. 혼자 사시는데 가끔 반찬도 나눠 드시고. 그날 밤 강도 사건 때문에 112 신고는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어요. 박순자 씨가 신고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라고. 박순자. 바로 박 할머니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사람이 박 할머니고 신고를 한 사람도 박 할머니라는 게. 그날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박 할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리자 박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는 160cm 정도, 체구는 마른 편이었지만 움직임은 빨랐어요. 어머, 김 여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박 할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많이 다치셨다던데.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빨리 신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머리요. 그날 밤 소리가 너무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했죠. 박 할머니의 말투와 표정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저녁에 우리 엄마 댁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감기약을 좀 가져다 드렸어요. 김 여사님이 기침을 하시길래. 몇 시쯤 다녀오셨어요? 9시에 갔다가 10시 반쯤 나왔나?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70대 후반치고는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시간 전 일을 그렇게 애매하게 기억한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박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박순자 할머니요? 그분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잠깐만요. 컴퓨터로 확인해 볼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해 주더니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5년 전에 입주하셨네요. 2019년 3월에. 5년요? 엄마가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네요. 하지만 동네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나왔어요. 박 할머니요? 그분 원래 여기 사는 분은 아니에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사 오셨는데 그 전에 어디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조용하시고 별로 얘기도 안 하시고. 다른 이웃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김 여사님하고만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는 별로 교류가 없으셔서 이상했어요. 5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엄마하고만 유독 친하게 지냈다는 게 처음에 이사 오셨을 때부터 김 여사님하고 친하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사 온 첫날부터 인사하러 가시고 자주 왕래하시고 뭔가 계획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엄마만을 타겟으로 해서 접근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 엄마의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한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것은 부동산 매매 예약 계약서였는데 엄마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죠. 이런 계약 체결한 적 없어요. 언제 이런 게, 그리고 이 도장도 제 도장이 아닌 것 같은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매수인은 박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박 할머니의 이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계약 금액이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점이었어요. 엄마 집 시세가 3억 원 정도인데 계약서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엄마. 박 할머니가 엄마 집을 헐값에 사려고 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집 근처 복사점에서 일하는 분한테 물어보니 박 할머니가 최근 몇 달간 자주 와서 서류를 복사하고 인쇄했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 자주 오셨어요. 부동산 서류 같은 걸 많이 복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뭔가 수정해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수정요? 네, 이름이나 날짜 같은 걸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그러시길래 서류 위조의 흔적이었어요.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신원 조회를 해보니 과거 이력에 문제가 있네요.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2015년 대구에서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고요. 박 할머니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상습범이었던 거죠. 5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온 것도 김 여사님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진짜 이름은 최명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거주 신고도 거짓으로 한 것 같고요. 가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날 밤 침입한 범인은 누구예요? 최명자의 아들 최종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노인 사기를 전문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명자는 5년 동안 박순자라는 가명으로 엄마의 신뢰를 얻으면서 천천히 집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단계로 아들을 시켜 강제로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던 거였고요. 그럼 그날 저녁에 가져다준 감기약은 뭐였을까요? 병원에서 어머님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머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아들이 침입할 때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던 거죠. 정말 치밀하고 나쁜 범죄였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마를 속이면서 마지막에는 수면제까지 먹이고 폭력까지 사용했던 거니까요. 그럼 신고도 본인이 한 거군요? 네, 원래 계획은 조용히 서류에 서명을 받고 아무도 모르게 끝내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하시면서 큰 소리가 났고 이웃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급하게 신고를 해서 자신은 선량한 이웃인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한 가지 계산 착오가 있었어요. 도어벨 카메라의 존재를 몰랐던 거죠. 최명자와 최종현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들과 도어벨 영상, 그리고 다른 증거들로 인해 범행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속여 집을 가로채는 전문 사기범들이었어요. 수법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머니인 최명자가 먼저 타겟 근처로 이사를 가서 몇 년간 신뢰 관계를 쌓고 아들인 최종현이 마지막에 강하게 서류의 서명을 받아내는 방식이었던 거죠. 최근 10년간 총 18건의 유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18명의 노인분들이 저희 엄마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피해 총액이 12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70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많이 오셨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믿었던 이웃에게 배신당한 경우들이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어요. 혼자 살면서 자녀와의 연락이 뜸한 노인, 집값이 적당한 수준인 노인, 건강상 문제로 저항할 힘이 없어 보이는 노인을 주로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딱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을 노렸던 거였어요. 가장 나쁜 건 이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피고인 최명자는 타겟이 된 노인의 주변 정보를 철저히 조사한 후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평균 3년에서 5년의 긴 시간을 들여서 완전한 신뢰 관계를 만든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였어요. 재판부는 최명자에게 징역 7년, 최종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모든 재산을 원상 복구해 주라는 명령도 내렸죠.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외로움과 순수함을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판사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상처받은 엄마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려웠거든요. 5년 동안 나를 완전히 속였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을 믿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게 되셨어요.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셨죠.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5년 동안 매일 만나고 이야기하고 반찬도 나눠 먹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철저한 배신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랑 같이 살까요? 처음에는 엄마가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괜찮다. 나는 여기서 혼자 잘 살 수 있어.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부산에 내려가서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 제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혼자 계시면 또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할지 몰라요. 하지만 서울 생활은 힘들어.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떡해.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엄마랑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몇 개월을 설득한 끝에 엄마는 마침내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 딸아. 이제는 혼자 있기가 무서워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무서워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엄마의 그 고백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평생 강하셨던 엄마가 이렇게 솔직하게 두려움을 표현하시니까요. 엄마의 부산집은 정리해서 전세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보증금으로 서울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죠. 지금은 엄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고 무엇보다 함께라서 따뜻해요. 처음 몇 달은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서울 생활이 낯설어 하셨고
저도 30년 넘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엄마와 함께 살려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엄마는 근처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게이트볼도 하시고 저는 퇴근 후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좋아졌어요. 가끔 엄마가 그날 밤 일을 떠올리며 힘들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곁에 앉아서 말씀드려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죠. 정말 고마워, 딸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가끔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혼자 살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랐어.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이제는 안 외롭고 안 위험하시죠? 그럼 딸이 매일 옆에 있는데 뭐가 외롭고 위험해. 엄마의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그 끔찍한 사건이 오히려 저희 모녀에게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고요. 물론 5년간의 철저한 배신은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전문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엄마도 그런 위험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범죄자들의 수법은 정말 교묘하고 잔인해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완전한 신뢰를 쌓은 다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새로운 이웃이나 갑자기 친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요. 너무 친절한 이웃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된 일은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상의하세요.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도어벨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12만 원짜리 작은 기계 하나가 엄마의 집과 재산,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당하는 것을 막아준 셈이었거든요. 만약 그 영상이 없었다면 최명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웠을 테고, 그럼 엄마는 계속 그분을 믿고 지내다가 결국 집까지 빼앗겼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더 자주 엄마를 찾아뵙고 더 세심하게 챙겨드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챌 수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가끔 그날 밤 꿈을 꾸신다고 해요. 무서운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신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방으로 가서 함께 있어드려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갔고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딸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혼자였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그런 엄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이제라도 함께 살기로 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요. 5년간의 거짓 이웃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날 밤이 벌써 2년 전 일이에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지금 엄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손주들 줄 모자를 뜨신다고 하시는데 아직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콧노래도 흥얼거리시면서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날 밤의 비명소리 대신 이제는 엄마의 콧노래를 매일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뭐든 좋아, 딸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런데 너무 매번 해주지 말고 가끔은 나도 해줄게. 이런 평범한 대화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날 밤 도어벨 영상 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비명소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거든요. 5년간 계획적으로 접근한 가짜 이웃의 배신은 충격적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엄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하는 식사, 퇴근 후 함께 보는 저녁 뉴스, 주말에 함께 가는 마트 쇼핑.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지금은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끔 엄마가 말씀하세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혼자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엄마랑 같이 사니까 훨씬 안정되고 행복해요. 그날 밤의 비명소리는 이제 완전히 기억 속으로 묻혔어요. 대신 매일 들리는 엄마의 웃음소리와 콧노래가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도어벨 카메라는 지금도 현관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영상 대신 택배 아저씨나 가스검 침원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찍히죠. 가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해요. 엄마를 지키는 건 바로 제 몫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요. 그날 밤의 끔찍한 사건이 결국 저희 모녀에게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셈이에요. 이제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